안녕하세요. 안용태 작가입니다. 오늘은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맞죠? 이집트 예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집트 예술은 책에서는 총 2장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강의를 할 때는 총 4강에 걸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요. 이집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문화유산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제일 처음 이야기할 거는 피라미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먼저 이야기할 테고, 두 번째는 좀 갈리기는 하는데 스핑크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미라 같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미라를 떠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을 테고요. 자, 이 세 가지 예술품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가치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아낸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피라미드와 미라 그리고 스핑크스라는 이 세 가지 유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집트의 어떤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보통 뭐 이집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라신 정도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죠. 자, 라 신은 어떤 신이냐? 이집트 최고 신이자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죠. 보통 태양을 상징하는 신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최고 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 신 라는 이집트에서 최초의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보통 라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는 혼돈 대신에 마하트를 세웠다 라는 문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마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뭐 정의, 뭐 진실, 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좀 종합적인 의미인 것이고, 혼돈과 대비되는 웬간한 좀 긍정적인 의미는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라는 혼돈 대신에 질서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질서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해가 뜨면 언젠가는 해가 져야 되고, 봄이 오면 언젠가는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또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식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순환 구조, 그러한 형태의 질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혼돈과 딱 대비를 해보면 돼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혼돈이란 무엇이냐면 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남긴 그림이나 거기에서 뱀이 나오면은 라가 마하트를 세우기 그 이전에 있었던 혼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혼돈은 이제 아포피스라고 부르게 되죠. 거대한 뱀이에요, 그냥.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아포피스는 어떤 존재이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먼저 있었는데 라가 와서 질서를 세웠으니까 라가 세운 그 질서를 파괴하고 싶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라와 아포피스는 싸운다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라가 이기게 되죠. 뭘 근거로? 자, 밤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포피스가 라에게 이제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밤새도록 이제 둘이 싸움을 하다가 다시 해가 뜬다는 것은 라가 아포피스에게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가 질서를 세우는 과정은 아포피스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일같이 낮과 밤은 바뀐다.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한낮에도 해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 일식 같은 걸 들 수 있는데 일식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아포피스가 라한테 있는 싸움을 거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이고 한낮에 싸움을 걸었으니 그 현상을 바라보는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위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환 구조가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식이 오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라가 패할까봐 영원한 밤이 올까봐 두 번 다시 빛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천문을 관측해서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은 가지고는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기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신화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불안감을 해결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라신의 최초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신은 매일같이 아포피스하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그리고 라신은 매일같이 이겨야 하고요. 일식이 오게 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인 것이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라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카니발의 어떤 원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영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식이 일어났을 때 마야인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게 되거든요. 마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식이 일어났을 때 그 태양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계속해서 바칩니다. 일식이 끝날 때까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재물을 바쳐서 태양신이 이길 수 있게끔 승리할 수 있게끔 또는 태양을 잡아먹은 어떤 그 신이 만족할 수 있게끔 이야기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무튼 태양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환 구조가 깨지면 안 된다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야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그걸 받침으로 이제 그 신에게 신에게 그 순환 구조를 깨지 말라고 하는 어떤 믿음 같은 걸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마 이집트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이집트 최초의 신화인 라의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은 라 신의 천지 창조에는 순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한 명의 신을 더 봐야 돼요. 그 신은 누구냐면 오시리스 신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본다면 라 신과 거의 맞먹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이 한 명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시리스 신은 어떤 신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는 태초의 대지의 신인 게부와 하늘의 여신인 누투 사이에서 태어난 한 명이에요. 게부와 누투는 총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오시리스, 이시스, 다음 세트, 그리고 네프티스 이렇게 4명을 낳게 되죠.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결혼하게 되고요. 세트는 네프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오시리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런 신이에요. 라는 천지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를 세운, 그러니까 순환 구조의 질서를 세운 사람이라면 오시리스는 그 만들어진 그 천지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명을 전수해준 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인류에게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알려준 것은 농사 짓는 방법, 그걸 알려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신을 숭배하는 방법, 세 번째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3가지를 합치면 결국 문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지식을 전수해준 오시리스를 당연히 좋아했겠죠. 왕으로 모십니다. 어떤 파라오의 형태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 이제 오시리스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시리스는 이제 지상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라신은 매일같이 싸움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자, 그런데 이 세트 신이 오시리스 신을 질투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시리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버리게 되죠.
이시스는 그게 너무 원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시리스의 시체를 끄집어내게 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서 살려내는데 성공합니다. 부활이 된 거죠. 자, 오시리스가 다시 부활하자 세트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오시리스를 다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토막을 내버려요. 토막 살인이죠. 온 신체를 다 토막을 낸 다음에 이집트 전역에다가 뿌려버려요. 이시스는 그게 또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뿌려진 사체 하나하나를 싹 다 모아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조각들을 다 합쳐가지고 다시 부활시키게 돼요. 근데 그때 딱 한 조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시리스의 성기 부분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나일강에 있는 오키슈린코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걔가 먹어버렸다라고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리스는 두 번 죽임을 당하고 두 번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 때문에 오시리스 신을 표현을 할 때는요, 피부 색깔을 녹색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밝은 일반적인 이 살색의 어떤 피부톤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오시리스와 세트의 싸움이 아주 이제 극심하게 되자 다른 신들이 이제 이 둘의 싸움을 중재를 하게 돼요. 신들이 오시리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너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냥 지상의 지배권을 세트한테 양보해 주자. 대신에 지하 세계의, 그러니까 저승 세계의 지배권을 네가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시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호루스예요. 그러니까 이시스 입장에서는 아니 지상의 왕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죽었으면 자연스럽게 호루스에게로 상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말이 되죠. 자, 그러자 세트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오시리스는 성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호루스가 너와 오시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식의 싸움이 붙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리는 쉽게 깨집니다. 이런 거예요. 신은 굳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지. 기독교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과 좀 비슷하죠. 자, 그 원형을 여기에서 살짝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지상의 신은 호루스가 되게 되고 저승의 신은 오시리스가 맡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오시리스 신화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오시리스는 농사를 가르쳐준 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곧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자, 순환 구조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자면은 매일같이 싸우는 이제 라와 아포피스가 매일같이 싸우는 그 상황에서는 밤이 되는 거하고 대응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매일같이 밤이 되었을 때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불안과 똑같이 겨울이 되었는데 다시 봄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식의 어떤 불안감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라신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라신이 세운 이 마하트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끔 깨질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언제 깨지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이집트의 역사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집트의 역사는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프롤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각 왕국의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하는 게 껴있어요. 그래서 고왕국 1중간기, 중왕국 2중간기, 신왕국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중간기, 2중간기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별거 없죠, 그냥.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오시리스 신화가 좀 메인에 이제 올라오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제1중간기예요. 고왕국 때만 하더라도 주로 라 신이 최고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일중간기에 오시리스 신이 거의 라신과 맞먹는 최고 신의 위치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시대이니까 질서가 무너졌다. 마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환 주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 법이나 뭐 규칙이나 뭐 정의나 덕이나 마트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시대. 그거를 이제 일중간기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시리스 신에 대한 숭배를 끌어올려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오시리스가 농사를 가르쳐 준 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농사라고 하는 게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풍족했던 벌판은 황량한 벌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겨울이 다가오면 올수록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바라겠어요? 다시 땅이 풍족해지기를, 다시 땅이 농작물로 가득 차기를 바라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땅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다시 농작물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시리스 신의 부활은 농작물의 부활과 정확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세트가 두 번째 죽였을 때 보면은 토막 내가지고 이제 이집트 전역에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파종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이집트 전역에 파종을 하게 되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오시리스 신의 시체를 곳곳에 뿌리게 되면은 오시리스 신이 부활한 것과 똑같이 농작물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거는 살짝 여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여다가 뿌렸을 가능성도 아마 없잖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 신과 오시리스 신은 결국 마아트 모든 것은 순환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 그 질서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시리스 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음의 신이니까요. 우리는 오시리스 신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문명을 전해준 신. 그래서 그 사람의 부활은 농작물의 부활과 거의 대응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 후반부에는 오시리스 신이 어떤 신으로 바뀝니까? 오시리스 신은 사후 세계를 지배하는 저승을 지배하는 신으로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죠.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요걸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자, 오시리스 신이 왜 갑자기 중요한 신으로 부각되었는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오시리스 신앙이 널리 퍼졌던 시기는 일중간기, 그러니까 고왕국과 중왕국 그 사이, 그때 이제 오시리스 신앙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중간기는 자연스럽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당시에 나왔었던 어떤 문헌 같은 걸 보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잘 나오게 돼요. 하나 이렇게 들을 텐데, 자살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는 어떤 문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옛날의 친구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 마음은 탐욕스럽고 사람들은 친구의 재물을 빼앗으려 든다. 더 이상 정의는 없다. 나라는 악한 이들에게 넘어갔다. 지금 나에게 죽음은 마치 환자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자가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과 같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각 지방마다 파라오들이 막 난립을 하게 되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질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게 된 그 시점이 일중간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는 게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뭘 바라는 걸까? 죽는 걸 바라는 걸까?
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죽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건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게 세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이유, 두 번째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 세 번째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요 세 가지는 결국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존재 의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집트의 이 일중간기 당시에는 이 존재 의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가 그간 믿고 있었던 뭐 도덕이나 뭐 규범이나 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으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더불어서 나는 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는가, 이 태어남의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죽는 사람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너무 크거든요. 자, 그 상황 아래에서 오시리스 신이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없겠죠. 그렇죠? 이 오시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두 번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다음에 저승의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그 다음에 어디론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중간기 당시의 사람들은 오시리스 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죠. 또 이 오시리스 신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신을 숭배하는 방법과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귀족을 위한 신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 신 같은 경우에는 좀 서민들한테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해주는 신의 위치에 놓이게 되죠. 라신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신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신이에요. 하지만 오시리스 신 같은 경우는 나한테 농사를 가르쳐준 신이고 두 번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한 신이기도 하고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다 보니까 아무도 나와 좀 더 친근함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오시리스 신은 이렇게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된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나 하게 되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 같은 경우에는 오시리스의 대중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라신은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신이고 좀 더 파라오나 어떤 귀족들에게 좀 더 가까운 신이라면은 오시리스는 좀 더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운 서민 친화적인 신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엘리아드의 책을 보면요, 사실은 오시리스 신의 대중화라고 적혀 있지 않고 오시리스 신의 민주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제가 좀 대중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시리스 신의 이 대중화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한테 새로운 어떤 윤리관, 어떤 질서를 새롭게 제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가족, 그러니까 내 아내와 자식은 나를 돌봐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엿보이고요. 또 세토와 같이 그렇게 질투하여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살짝 들어가 있죠. 하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자,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작품은 사자의 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가 저승에 내려가서 심판받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 끝에는 오시리스 신이 앉아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은 죽었다가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왼쪽 끝에는
이제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왔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커다란 저울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저울 오른편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오시리스 신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저울 오른편에 있다고 하는 거는 저 저울의 심판을 통과했다는 것이 되는 거고, 저울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울의 심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울을 보시면 양쪽 끝에 뭐가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왼편에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저울 끝에는 이 하얀 색깔이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는 깃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울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그 깃털 반대편에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는 뭘 담느냐면 죽은 자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담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심장이 무겁겠어요? 깃털이 무겁겠어요? 당연히 심장이 무겁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자, 오시리스 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 심장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울게 되겠죠. 그러면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저승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시리스의 저승이죠. 그렇겠죠? 그럼 만약에 양심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깃털보다 훨씬 더 가볍게 되겠죠. 그러면 저울은 자연히 깃털 쪽으로 기우게 될 테고, 그러면은 이 저울 중간에 있는 저 이상한 괴 같은 괴물이 이제 저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식의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많은 덕을 쌓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혼란스러웠던 제1중간기에 오시리스가 제시한 나름의 질서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러한 생각이 잘 담겨 있는 게 바로 사자의서라고 하는 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뭐 사자의서를 읽으면은 뭐 부활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 영화 미라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이 안에는 얼마나 네가 큰 덕을 쌓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시리스 신화 전반에는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올바른 삶에 대한 태도, 정의에 대한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에는 라 신이든 오시리스 신이든 둘 다 기본적으로는 마하트를 세운 신이 되는 거예요. 다만 라 신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시간에 기초적인 순환 구조에 대한 질서를 세운 신이라고 한다면은, 오시리스 신 같은 경우에는 고왕국 이후의 일중간기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새롭게 질서를 세운 신이다. 그리고 좀 더 서민 친화적이었으며 서민들한테 구원을 약속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집트의 신화를 살펴보았고, 이거를 통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이 신화적인 측면이 예술 자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